야, 이진우, 칫솔 살 돈도 없어서 빌빌댄다며?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깔린 태상그룹 본가 저택의 복도. 최민준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우리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시선이 우리의 남루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내렸다. 마치 더러운 오물이라도 보는 듯한 눈빛. 동생 진우가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다. 하지만 나는 동생의 팔을 꽉 잡았다. 지금은 참아야 했다. 민준이 한 걸음 더 다가와 내 얼굴에 대고 조소했다. 회장님 손자면 뭐해? 주머니엔 10원도 없는데. 그 말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다. 틀린 말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10대 재벌 태상그룹의 핏줄이라며 이 화려한 저택에 들어왔지만 현실은 편의점 갈 돈조차 없는 빈털터리 신세. 억울해? 분해? 민준이 킬킬거리며 손을 휘저었다. 싫으면 나가. 여긴 거지촌이 아니니까.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곳은 집이 아니라 황금으로 지어진 감옥이었다. 우리를 말려 죽이려는. 민주는 돌아서며 쐐기를 박듯 마지막 독서를 내뱉었다. 꼴 좋다 재벌 흉내 내더니 결국엔 푼돈 3천만 원에 할아버지를 팔아먹냐?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 맛이 났다. 착각하지 마, 최민준. 너희는 모른다. 우리 주머니에 돈은 없지만 머릿속에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법이라는 무기가 들어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무기가 너희가 쌓아 올린 이 거대한 황금성을 모조리 무너뜨릴 것이라는 사실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사랑과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럼 3,500만 원 빚더미 남매의 100억 재벌가 접수기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이진아입니다. 올해 38이고요. 동생 진우는 35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 가난한 동네 변호사셨어요. 경기도 수원 팔달구에 있는 허름한 사무실에서 돈 없는 사람들 무료로 도와주고, 그러다 정작 자식들은 제대로 챙기지 못하셨죠. 그래도 전 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법이라는 게 얼마나 약자를 지켜주는 무기인지 아버지한테 배웠거든요.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진아야, 법은 가진 자들만의 것이 아니란다. 법을 제대로 알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 그 말씀이 저를 로펌 법무팀 직원으로 만들었고 동생을 사법시험준비생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가 작년 12월 23일 밤 수원 영통구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던 아버지 차를 들이받았어요. 가해자는 재벌 3세였고 변호사들을 대동하고 나타나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판례상 이 사고는 피해자 과실이 인정되니까요. 저는 그 변호사들 앞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냉정하게 말했죠. 좋습니다. 형사합의는 안 하겠습니다. 법정에서 뵙죠.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제대로 울지도 못했어요. 빚쟁이들이 찾아왔거든요. 이진아 씨, 이진우 씨, 아버지 빚 3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그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빚이요? 제2금융권 대출과 지인 차용증입니다. 보증인이 두 분으로 되어 있어요. 동생과 제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아버지가 가난하게 사신 건 알았지만 빚까지 있을 줄은 몰랐어요. 장례를 마치고 아버지 사무실을 정리하면서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서랍 속 통장 내역서를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진아대학원 등록금, 진우 사법시험 학원비, 진우 생활비 및 교재비. 아버지는 수입이 많지 않으셨는데 저희만을 위하며 사셨던 겁니다. 전부 빚을 내서라도요. 누나, 동생이 통장을 보며 울었어요. 아버지가 우리 때문에 빚을 지셨나 봐.
아니라고 말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중견 로펌의 평범한 법무팀 직원이었고 동생은 아직 사법시험 3차 준비 중이었습니다. 당장 빚을 갚을 방법이 없었어요.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30년간 사셨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낡은 다세대 주택 2층, 전세금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었어요. 짐을 싸던 1월 2일 오후 동생이 아버지 서재 책장 뒤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누나, 이거 봐. 먼지 쌓인 낡은 나무 상자였어요. 자물쇠는 없었지만 오랫동안 열린 적이 없어 보였죠. 뚜껑을 열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안에는 아버지의 낡은 육법전서, 변호사 배지, 그리고 고급스러운 만년필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라도 팔면 당장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동생이 한숨을 쉬었어요. 전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검은색 몸통에 금박 장식, 펜촉은 금으로 되어 있었고요. 자세히 보니 펜촉 바로 위 부분에 아주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태산, 박태산? 동생도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버지 이름은 이성훈인데 이게 누구 이름이지? 그 순간 뭔가 느낌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이걸 이렇게 소중히 간직하신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는. 일단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저희는 그날 오후 수원역 근처 골동품 가게로 갔습니다. 보물창고라는 간판이 붙은 오래된 가게였어요. 가게 주인은 환갑쯤 되어 보이는 안경 쓴 남자분이었습니다. 벽에는 공인 감정사 자격증이 걸려 있었어요. 어디서 났어요, 이거? 저희 아버지 유품인데 혹시 팔 수 있을까 해서요. 주인분이 돋보기를 꺼내 만년필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거 몽블랑 마이스터 슈틱 149 모델 아니에요? 그것도 1950년대 초기 버전. 예, 몽블랑이요? 보존 상태가 완벽하네요. 꽤 값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동생과 제 눈이 마주쳤어요.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겠다는 안도감이 들었죠. 펜촉에 긁힌 자국도 없고 거의 새것 수준입니다. 주인분이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름이 새겨져 있네요. 주인분이 다시 돋보기로 들여다봤어요. 박태산, 이 이름 혹시 아세요? 아니요, 모릅니다. 저희 아버지 이름도 아니고요. 주인분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됐습니다. 제가 이 바닥에서 40년 일했는데요. 만년필에 이름 새기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특히 이런 고가품은 주인이 특별히 주문한 거죠. 그게 무슨 뜻이죠? 이 박태산이라는 분, 혹시 태산그룹 박태산 회장 아닐까요? 태산그룹이요?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하나죠. 태산건설, 태산유통, 태산금융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박태산 회장이 젊었을 때 이런 만년필 즐겨 쓰기로 업계에서 유명했거든요. 전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 아버지가 재벌 회장 만년필을 갖고 계셨을까요? 주인분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거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칫하면 도난품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으니까. 재벌가 물건이면 더더욱요. 저희는 만년필을 팔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동생과 전 잠을 못 잤어요. 누나, 아버지가 왜 재벌 회장 만년필을 갖고 계셨을까? 모르겠어. 근데 그냥 우연히 주운 게 아닐 것 같아. 혹시 아버지가 회장님 변호를 맡으셨던 건 아닐까? 가능성은 있어. 아버지가 젊으셨을 때 일은 우리도 잘 모르잖아. 다음 날 아침 9시 전 용기를 내서 태산그룹 본사 대표번호로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태산그룹 비서실입니다. 저 박태산 회장님께 꼭 전해드릴 물건이 있어서요.
만년필입니다. 하루에도 그런 전화가 수십 통 옵니다. 끊겠습니다.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1964년 부산 중앙동 시장. 만년필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순간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비서분의 숨소리가 멈춘 듯 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절대로 전화를 끊지 마십시오. 10분 같은 1분이 지났을까 수화기 너머로 다급하고 떨리는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80대쯤 되어 보이는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박태산이다. 지금 만년필을 갖고 있다고 했나? 목소리 자체가 떨렸습니다. 뭔가 엄청나게 감정이 북받치는 게 느껴졌어요. 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품 정리하다가 발견했습니다. 자네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되나? 이성훈입니다. 수원에서 변호사 하셨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10초쯤 지났을까요? 그러더니 갑자기 노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성훈이가 죽었단 말이냐? 전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를 아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네. 작년 12월에 교통사고로 60년이야. 박 회장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내가 그 만년필을 잃어버린 지가 딱 60년이 됐다. 회장님, 혹시 저희 아버지를 아셨나요? 아니다. 박 회장이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아니야. 내가 아는 성훈이는 내 아들이었다. 그 순간 제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회장님의 아들이요? 1964년 1월 15일 밤이었지. 아직도 그날이 잊혀지지가 않아.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처자식을 잃어버렸었다. 그날 부산 중앙동 시장 앞에서 손을 놓치고 다시는 못 찾았지. 박 회장의 목소리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때 내 아들 이름이 박성훈이었어. 그 아이 나이가 2돌 25개월이었지. 그 아이 손에 내 만년필을 쥐어줬었다. 아빠 곧 올 테니 이거 꼭 쥐고 있어라라고. 전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럼 저희 아버지가 회장님의 만나보고 싶구나. 그 만년필을 직접 보고 확인하고 싶어. 지금 당장 본사로 와주게. 차를 보내마. 아니에요. 저희가 찾아뵙겠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전화를 끊고 동생을 봤습니다. 동생도 옆에서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누나,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아버지가 이 만년필을 평생 간직하셨다는 거야. 여기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회장님 목소리 들었어? 진짜 우셨잖아. 60년 동안 아들을 찾으셨나 봐. 그날 오후 2시 저희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태상그룹 본사 53층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동생이 말했어요. 누나, 만년필이 진짜 회장님 거면 어떡하지? 모르겠어. 아직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 만년필 하나가 저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요. 그리고 그게 축복인지 저주인지도요. 53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이진아 씨, 이진우 씨 맞으십니까? 검은 정장을 입은 비서실장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에는 80대로 보이는 노인이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여윈 체구, 하얗게 센 머리, 그리고 눈물로 붉어진 눈. 성훈이. 박 회장은 저희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꺾었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이 깜짝 놀라 부축하려 했지만 박 회장은 손을 저으며 저희를 바라봤어요. 만년필. 그 만년필을 보여다오.
전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박 회장이 그걸 받아들더니 한참을 어루만졌어요. 주름진 손가락으로 펜촉을 쓰다듬고 새겨진 이름을 만지고 그러다 그만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말 내 거야. 1963년 내 생일에 아내가 사준 거지. 박 회장이 펜촉 아래 작은 흠집을 가리켰어요. 이건 성훈이가 두 돌 때 떨어뜨려서 생긴 자국이다. 내가 화를 낼까봐 아내가 얼마나 말렸는지. 그 순간 저도 울컥했습니다. 회장님, 저희 아버지가 정말 회장님 아드님이신가요? 박 회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로 저희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너희 나이가 어떻게 되냐? 저는 38이고 동생은 35입니다. 그럼 성훈이가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박 회장이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60년이야. 60년 동안 찾아 헤맸다. 사람 수십 명 동원해서 전국을 뒤졌지. 하지만 성훈이는 이성훈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었구나. 박성훈에서 이성훈으로. 아마 고아원에서 새 이름을 받았겠지. 박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이게 마지막으로 찍은 가족 사진이다. 1963년 크리스마스. 사진 속엔 젊은 박 회장과 아름다운 여자, 그리고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성훈이다. 전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아기의 눈매, 귀 모양, 작은 손의 형태까지. 동생도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진짜, 누나, 아버지 어렸을 때 사진이랑 똑같아. 박 회장이 말했습니다. 너희를 보니 확신이 서는구나. 특히 내 눈매는 내 아내를 꼭 닮았어. 아내분은 1970년에 죽었다. 아들을 잃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강경화로.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 아버지, 아니 내 아들은 어떻게 살았니? 전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가난했지만 행복하셨어요. 동네 사람들 무료로 도와주면서 평생 변호사로 사셨어요. 저희한테는 최고의 아버지셨습니다. 그래. 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들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행복하게 살았구나. 그때 회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뒤따라 비슷한 나이의 여자와 20대 후반 남자도 함께였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십니까? 갑자기 사람을 부르시다니. 비서실장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전무님, 지금은. 닥쳐. 남자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내가 회장님 앞에서 말도 못해? 박 회장이 손을 들어 비서실장을 제지했습니다. 최전무, 이 아이들을 소개하지. 내 손주들이다. 최전무라 불린 남자가 저희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누구요? 내 손주들이야. 순간 회장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최전무 옆에 여자가 비웃듯 말했어요. 할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훈 오빠는 60년 전에 죽었잖아요. 죽은 게 아니다. 살아있었어. 이성훈이라는 이름으로. 박 회장이 만년필을 들어보였습니다. 이 만년필을 기억하니? 성훈이한테 쥐어줬던 그거 말이다. 최 전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님, 지금 정신이 온전하신 겁니까? 그깟 만년필 하나 갖고 와서 자기가 손자라고 하면 다 믿으실 겁니까? 요즘 사기꾼들이 얼마나 교묘한데요. 아버님 재산 노리고 접근하는 거 분명합니다. 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기가 아니다. 이 만년필은 진품이고 이 애들 아버지는 분명 내 아들이다. 증거가 있습니까? 최 전무가 냉정하게 물었어요. 만년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DNA 검사를 해야죠.
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해야지. 나도 그럴 생각이다. 최 전무가 저희를 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아버님께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기로 밝혀지면 그땐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전 분했지만 참았습니다. 최 전무 말이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DNA 검사하겠습니다. 저희도 확실히 하고 싶어요. 그날 저희는 박 회장과 함께 서울대병원으로 갔습니다. 체열을 하는 동안 박 회장이 제 손을 잡았어요. 겁먹지 마라. 나는 이미 알고 있다. 너희가 내 손주라는 걸. 어떻게 확신하세요? 손주 보는 할아버지 눈은 틀리지 않아. 내 눈빛에서 내 아내가 보이고 동생 미소에서 내 아들이 보인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희는 불안했어요. 만약 아니라면? 만약 우연의 일치라면?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이라면 저희 인생이 바뀌는 거니까요. 1월 9일 오후 3시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진아 씨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태산 씨와의 혈연관계 확률이 99.9%입니다. 할아버지와 손주 관계가 확실합니다. 전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동생도 옆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누나, 우리 아버지가 진짜... 응, 아버지는 재벌가 아들이셨어. 박 회장에게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어요. 알고 있다. 병원에서 나한테 먼저 연락이 왔어.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손주들, 이제 집으로 오너라. 너희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다. 그날 저녁 박 회장은 긴급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태산그룹 본사 대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은 최 전무일가 외에도 여러 친척들이 있었어요. 박 회장이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오늘 너희들을 부른 이유는 중대한 발표를 하기 위해서다.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님? 내 손주를 찾았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60년 전 잃어버렸던 내 아들 박성훈, 그 아들의 자식들을 찾았다는 말이다. 최 전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DNA 검사 결과를 공개하십시오. 이건 가문의 대사입니다. 박 회장이 서류를 들어보였어요. 여기 있다. 서울대병원 검사 결과 99.9% 일치. 의심할 여지가 없어.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최 전무 부인이 날카롭게 말했어요. 그래서 어쩌시겠다는 겁니까? 설마 저 남매한테 재산을 물려주시겠다는 건 아니시겠죠? 당연히 물려줄 거다. 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들은 내 혈육이다. 내 아들의 자식들이야. 최 전무의 20대 아들 최민준이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저희 부모님이 30년 동안 할아버지를 곁에서 모셨는데 갑자기 나타난 남매한테 넘기시겠다고요? 박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최 전무가 된 건 내 딸과 결혼했기 때문이지 실력 때문이 아니야. 그 정도는 알고 있겠지?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최 전무가 이를 갈며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DNA 검사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아버님, 저들이 과연 이 집안 사람으로 합당한지는 지켜봐야 할 겁니다. 무슨 뜻이냐? 가난하게 자란 사람들은 갑자기 재벌가에 들어오면 적응을 못합니다. 예의범절도 모르고 격식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태산가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 회장이 저희를 봤습니다. 진아야, 진우야, 너희 생각은 어떠니?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다. 내일 본가로 이사를 오너라.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데 회장님 딸이 저희를 가로막았어요. 잘 들어요, 이진아 씨. 당신들이 DNA로는
아버지 손주일지 몰라도 이 집안 사람이 되려면 멀었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그 눈빛이 너무 차가워서 전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누나, 괜찮아. 우리가 잘못한 거 없잖아. 그래, 맞아. 그날 밤 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정말 좋은 방향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최 전무 일가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건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적개심이었어요. 1월 10일 아침 저희는 짐을 쌌습니다. 가방 2개가 전부였어요. 평생 가난하게 살아서 가진 게 별로 없었거든요. 박 회장이 보낸 벤츠가 수원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운전기사 아저씨가 저희 가방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다예요? 네, 이게 다입니다. 차는 서울 성북구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고급 주택가였어요. 30분쯤 달렸을까요? 높은 담장이 나타났습니다. 경비원이 차를 확인하고 철문을 열어줬어요. 저택이 보였습니다. 아니, 저택이라기보다는 궁전이었어요. 3층 규모의 본관 건물, 좌우로 별관 2채, 앞쪽으로는 정원과 분수, 뒤쪽으로는 한옥 사랑채까지. 저기가 다 할아버지 집인가? 동생이 입을 벌렸습니다. 그런가 봐. 현관 앞에는 하인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집사, 가정부, 정원사, 요리사. 대충 봐도 10명은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어요. 환영하는 미소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집사가 나왔습니다. 이진아 씨, 이진우 씨 맞습니까? 네. 저는 이 저택을 30년간 관리해온 집사 강윤석입니다. 회장님께서 방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만 집사의 목소리에는 달갑지 않다는 게 역력히 드러났어요. 본관 2층에 방 2개를 배정했습니다. 짐은 제가 날라드리죠. 아니에요. 저희가 들고 갈게요. 그러십시오. 집사가 돌아서는데 뒤에서 가정부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게 회장님 손주래. 저건 무슨 가방이야? 시장 바구니인가? 옷 좀 봐. 이마트에서 산 거 아냐? 쯧쯧. 우리 집에 이게 무슨 일이래. 전 못 들은 척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을 지나자 거대한 거실이 나타났어요. 천장이 5m는 좋게 되어 보였고 샹들리에가 반짝였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위에서 누군가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최 전무의 아내, 고모였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데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명품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목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 손에는 에르메스 가방. 어머, 벌써 오셨네요.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최미란이라고 해요. 회장님 막내딸이자 최 전무 아내죠. 안녕하세요. 이진아, 이진우입니다. 아, 그래요. 참, 여기서 생활하려면 규칙을 좀 알아야 해요. 최 부인이 계단 난간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첫째, 아침 식사는 7시 정각이에요. 1분이라도 늦으면 안 돼요. 둘째, 집안에서는 항상 단정한 옷을 입어야 해요. 트레이닝복이나 반바지 같은 건 절대 안 돼요. 셋째, 하인들한테 함부로 말 걸지 마세요. 위계 질서가 있거든요. 넷째, 외출할 때는 반드시 집사한테 보고하고요. 다섯째, 최 부인이 저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듯 말했어요. 여기는 당신들이 살던 수원 달동네가 아니에요. 태상가의 품위를 지켜야 해요. 알겠어요? 전 꾹 참고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적응하길 바래요. 뭐 쉽지는 않겠지만. 최 부인이 비웃으며 지나갔습니다.
2층에 올라가자 복도 끝에 2개의 방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넓었어요. 저희가 수원에서 살던 집 전체만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침대와 책상, 옷장은 있었지만 낡고 오래된 것들이었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고 창문은 제대로 닫히지 않아 바람이 새어 들어왔어요. 욕실을 확인했습니다. 변기는 금이 가 있었고 샤워기에서는 물이 새고 있었어요. 동생 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나, 이거 알아. 일부러 그런 거야. 저희한테 제일 안 좋은 방을 배정한 거였어요. 그날 저녁 7시 첫 번째 가족 만찬이었습니다. 1층 식당에는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최 전무이가가 먼저 와 있었어요. 최 전무, 최 부인, 그리고 아들 최민준까지. 박 회장이 상석에 앉았습니다. 자, 다들 왔구나. 진아, 진우, 이리 앉아라. 저희는 박 회장 옆자리에 앉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최민준이 먼저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여기는 제 자리예요. 30년 동안 여기 앉았는걸요. 민준아. 박 회장이 꾸짖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할아버지. 저희는 저쪽에 앉을게요. 저희는 테이블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요리사가 음식을 날랐어요. 한정식이었습니다. 전복, 소고기, 생선구이, 온갖 반찬들이 차려졌어요. 하지만 저희 앞에 놓인 건 달랐습니다. 밥과 김치, 그리고 된장찌개. 그게 전부였어요. 저기, 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미안해요. 최 부인이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들 입맛을 모르니까 일단 간단하게 준비했어요. 수원에서 드시던 음식이 그리우실 것 같아서요. 노골적인 무시였습니다. 박 회장이 화를 냈어요. 미란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제대로 된 음식을. 괜찮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저희는 원래 이렇게 먹었어요. 박 회장이 안타까운 눈으로 저희를 봤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방으로 돌아오는데 복도에서 최민준과 마주쳤습니다. 아, 민준이 저희를 불렀어요. 잘 들어. 너희가 아무리 DNA 검사로 할아버지 손주라고 인정받아도 이 집의 진짜 주인은 우리야.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할아버지가 늙으셨어.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럼 이 모든 게 우리 거야. 너희한테 돌아갈 건 없어. 민준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마. 소용없으니까. 우리가 30년간 쌓은 게 있는데 너희 같은 거지들이 감히 덤빌 생각을 해? 전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재산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원하셔서 온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누가 믿어? 민준이 코웃음 쳤어요. 너희 아버지 빚쟁이였다며? 3,500만 원. 그 돈도 못 갚아서 쫓겨다녔다고 들었는데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우리 집안일을 어떻게 해? 알 거 다 알아. 조사하면 다 나오거든. 너희 아버지가 얼마나 찌질하게 살았는지, 너희가 얼마나 가난뱅이였는지. 동생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왜? 화났어? 때릴 거야? 그래 봐. 그럼 너희 당장 쫓겨나는 거야. 할아버지가 아무리 편들어도 폭력 쓰는 놈은 안 봐주니까. 민준이 어깨를 부딪히고 지나갔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동생이 울먹였어요. 누나, 우리 여기서 어떻게 살지? 다들 우리를 대놓고 무시하네. 그런 것 같네. 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수원 쪽 불빛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와 함께 살던 그 좁고 낡은 집. 그곳이 그리웠습니다. 이곳은 100억짜리 저택이지만 저희한텐 감옥 같았어요.
그날 밤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방이 너무 추웠거든요. 난방이 제대로 안 됐어요. 새벽 3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 전무 부인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여보, 저것들을 어떻게든 쫓아내야 해. 알아 하지만 아버님이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직접 못 견디게 만들어야지. 알아서 나가게. 무슨 방법으로? 간단하지. 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거야. 돈도 안 주고 대우도 안 하고 계속 무시하고 괴롭히면 못 버텨. 하지만 아버님이 알면 모르게 하면 되잖아. 아버지 앞에서만 착한 척하면 돼. 30년간 우리가 그렇게 해온 거 아니야?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여기가 정말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일까? 할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다음 날 아침 6시 50분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났습니다. 7시 정각까지 식탁에 가야 했거든요. 서둘러 씻고 옷을 입었어요. 6시 58분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들 와 있었고 식사가 시작된 상태였어요. 늦었네요. 최 부인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7시 정각이라고 했는데 2분이나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시계가 변명은 필요 없어요. 규칙은 규칙이니까. 오늘은 식사 거르세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집 규칙이잖아요. 늦은 사람은 식사 못하는 거. 아버지가 그렇게 정하셨잖아요. 박 회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 그건 아버지, 규칙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돼야죠. 저희도 그렇게 해왔어요. 결국 저희는 아침을 굶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날부터 매일매일이 지옥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방이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샤워하면 찬물만 나왔어요. 빨래를 맡기면 옷이 망가져서 돌아왔고 청소를 부탁하면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인들은 저희를 무시했어요. 인사를 해도 대답이 없었고 부탁을 해도 못 들은 척했습니다. 최 전무일가는 박 회장 앞에서만 친절했어요. 할아버지가 안 보이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전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걸. 이곳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기를 바란다는 걸. 그리고 우리를 쫓아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라는 걸. 동생이 말했어요. 누나, 우리 그냥 나가자. 이렇게까지 하면서 여기 있어야 해? 하지만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여기서 쫓겨나면 어디로 갈 건데? 하지만 조금만 참자. 우리가 잘못한 게 없잖아. 버티는 거야. 그날 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어쩌면 좋죠?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것. 그리고 이 싸움에서 지면 저희는 모든 걸 잃게 된다는 것. 2주가 지났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태산가 저택에 있었지만 진짜 가족 취급은 받지 못했어요. 1월 24일 아침 박 회장이 저희를 불렀습니다. 진아, 진우, 이리 와보거라. 할아버지 서재로 갔습니다. 너희가 여기 온 지 2주가 됐구나. 네, 할아버지. 불편한 건 없느냐? 밥은 잘 먹고 있고? 전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 다 좋습니다. 할아버지한테 말씀드려봤자 최 전무 일가와의 관계만 더 악화될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나저나 너희 용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박 회장이 수표를 꺼냈어요. 일단 한 달 생활비로 쓰거라. 수표에는 각각 2천만 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너무 많아요. 괜찮다, 이뻐서 주는 거야.
그때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최전무였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십니까? 진아와 진우한테 용돈을 주는 중이다. 최전무의 얼굴이 굳었어요. 저 애들이 돈 관리를 제대로 할 것 같습니까? 가난하게 살다가 갑자기 큰 돈 주면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최 전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들은 아직 교육이 필요해요. 돈의 가치, 재산 관리, 가문의 품위 유지, 이런 것들을 배우기 전까지는 용돈을 주시면 안 됩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 대신 제가 책임지고 필요한 건 다 사주겠습니다. 옷이든 뭐든요. 그게 더 안전합니다. 박 회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그럼 이 돈으로 진우 필요한 거 사주도록 해. 결국 수표는 최 전무가 회수해 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최 전무가 수표를 구겨버렸어요. 2번 다시 할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마라. 저희가 달라고 한 적 없는데요. 말대꾸하지 마. 너희 같은 거지들한테 줄 돈은 없어. 최 전무가 가버렸습니다. 동생이 분해했어요. 누나, 이게 말이 돼? 우리가 이런 취급받으면서 여기 있어야 해? 차마 조금만 더 참자. 그날부터 저희는 정말로 한 푼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빚 3,500만 원과 장례비. 빚쟁이들에게 시달리기 싫어서 제 오피스텔 보증금이랑 적금까지 몽땅 털어서 일시불로 갚아버렸거든요. 다음 월급날까지는 아직 보름이나 남았는데 지갑을 확인했어요. 남은 돈은 딱 8만 원. 이걸로 뭘 하지? 며칠 후 필요한 물건들이 생겼습니다. 칫솔, 치약, 속옷, 양말. 기본적인 생필품들이었어요. 집사한테 부탁했습니다. 저기, 이것들 좀 사다 주실 수 있나요? 최 전무님한테 허락받으셨습니까? 아니요, 아직. 그럼 안 됩니다. 전무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살 수 없어요. 최 전무를 찾아갔습니다. 전무님, 필요한 게 좀 있는데요. 뭔데? 칫솔이랑 치약, 그리고 그까짓 거 알아서 사. 돈이 없어서요. 최 전무가 비웃었습니다. 하, 그래. 회장님 손자가 칫솔 하나 못 사? 용돈을 안 주셔서. 내가 필요한 건 사준다고 했잖아. 근데 칫솔 같은 건 필요한 게 아니야. 더러우면 물로 헹구면 되지. 그게 무슨. 싫으면 나가. 여긴 거지촌이 아니니까. 최 전무가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결국 저희는 마지막 남은 8만 원으로 편의점에 가서 최소한의 물건만 샀습니다. 칫솔 2개, 치약 하나, 속옷 2벌씩. 그게 전부였어요. 계산을 하고 나니 남은 돈은 13,000원. 누나, 동생이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진짜 거지 됐네. 괜찮아, 필요한 건 샀잖아.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회장님 손자면 뭐해? 주머니엔 10원도 없는데. 최민준의 조롱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아버지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저희가 가져온 건 딱 2개였어요. 만년필과 낡은 법전. 법전을 펼쳤습니다. 아버지 필체로 빼곡하게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시 무효. 형법 제347조. 사기죄 성립 요건. 상법 제401조. 회사 재산 횡령. 아버지는 이 법전으로 평생 공부하셨던 거예요. 책장을 넘기다가 뭔가 종이가 끼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낡은 메모지였습니다. 아버지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소액으로 건물주 되는 법. 경매앱 활용법. 밑에는 또 다른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2019년 진아 등록금 마련. 용인 처인구 자투리 땅 500만 원. 6개월 후 1200만 원 매각. 2021년 진우 학원비 마련.
화성시 폐공장 부지 800만 원. 1년 후 2,400만 원 매각. 전 손이 떨렸습니다. 진우야, 이거 봐. 동생이 달려왔어요. 이게 뭐야? 아버지가 경매로 돈을 버셨어. 우리 등록금 대려고. 메모 마지막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법을 아는 자에게는 경매가 기회다. 권리 분석만 제대로 하면 소액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스마트폰 앱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구독션. 누구나 쉽게 경매 배우기. 전 바로 휴대폰으로 그 앱을 검색했습니다. 있었어요. 구독션. 왕초보도 쉽게 따라하는 부동산 경매. 앱을 다운받았습니다. 메인 화면에는 전국의 경매 물건들이 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아파트, 땅, 상가, 건물. 가격대별, 지역별로 깔끔하게 분류돼 있었습니다. 누나, 이거. 동생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버지가 이걸로 우리 키우신 거야? 그런가 봐. 전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가난한 변호사로 사셨지만 법률 지식으로 경매를 공부해서 저희 학비를 마련하셨던 거예요. 한 푼 한 푼이 얼마나 귀한 돈이었을까요? 메모를 더 읽어봤습니다. 경매의 핵심은 권리 분석이다. 등기부등본만 제대로 읽으면 위험한 물건과 알짜 물건을 구별할 수 있다.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복잡한 권리관계를 보면 겁을 먹고 포기한다. 하지만 법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게 기회다. 특히 소액 물건 중에는 권리관계가 복잡해서 아무도 입찰하지 않는 보물들이 숨어 있다. 동생이 말했습니다. 누나, 우리도 이거 해볼까? 뭐? 경매 말이야. 물론 땅을 살 순 없지만 공부는 할 수 있잖아. 하지만 우린 돈이 없는데 아버지가 이 방법으로 우리 키우셨잖아. 우리한테 물려주신 것 같아. 법 지식이랑 이 방법을. 동생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한 가지는 있었어요. 법률 지식. 아버지한테 배운 것, 로펌에서 일하며 익힌 것, 동생이 사법시험 준비하며 공부한 것. 그게 우리의 무기였습니다. 좋아. 일단 공부해보자. 그날 밤부터 저희는 구독션 앱을 파고들었습니다. 경매 기초 강의를 들었어요. 무료 강의였는데 정말 알기 쉽게 설명돼 있었습니다. 밤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버지 메모가 맞다는 걸. 경매는 법을 아는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근저당, 가압류, 임차권, 이런 용어들이 일반인한테는 암호 같지만 저희한테는 익숙한 것들이었어요. 누나, 여기 봐. 수원 권성구 땅인데 감정가 300만 원이래. 300만 원? 응. 근데 권리관계가 엄청 복잡해. 근저당 3개, 가압류 2개, 지상권까지 있어. 전 등기부등본을 분석했습니다. 잠깐. 이거 배당 순위 보면 계산을 해봤어요. 이거 낙찰받아도 선순위 채권이 없네. 배당에서 다 소멸돼. 진짜? 응.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깨끗한 땅이야. 그래서 아무도 안 보는 거야. 동생이 흥분했습니다. 그럼 이거 진짜 기회 아냐? 그런데 우리한테 300만 원이 없잖아. 맞다. 현실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을 찾아도 입찰할 돈이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계속 공부하자.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야. 다음 날 최민준이 새 차를 샀습니다. 벤츠 S클래스. 가격이 1억 5천만 원이 넘는다고 했어요. 야, 이진아, 이진우. 내 새 차 어때? 멋지지? 좋아 보이네요. 할아버지가 사주셨어. 대학 졸업 선물로. 민준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너희도 할아버지한테 졸라볼까? 아, 맞다.
너희는 용돈도 못 받잖아. 칫솔도 못 사는데 차는 무슨. 동생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전 동생 손을 잡았어요. 참아. 저 인간 수준에 맞출 필요 없어. 하지만 누나, 우리한테는 다른 게 있어. 아버지가 물려주신 것. 법을 아는 힘. 그날 밤 전 아버지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진아야, 진우야. 만약 너희가 이 메모를 보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세상에 없을 거다. 미안하다. 돈 한 푼 못 물려줘서. 하지만 아빠가 너희한테 하나만 가르쳐주고 싶다. 세상은 불공평하다.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고 없는 자는 더 빼앗긴다. 하지만 법을 아는 자는 다르다. 법은 약자의 무기가 될 수 있다. 이 방법을 잘 활용해라. 너희라면 할 수 있다. 전 눈물을 닦았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우리 꼭 해낼게요. 창밖을 봤습니다. 넓은 정원, 분수, 별관들. 이 모든 게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지만 저희한텐 그냥 감옥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이 감옥에서 나갈 방법을, 아니, 이 감옥의 주인이 될 방법을 아버지가 남겨주신 그 비밀 무기로요. 2월 1일 새벽 전잠에서 깼습니다. 구독션 앱에서 알림이 왔거든요. 관심 물건 새로운 입찰 공고. 황급히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자투리 땅. 감정가 500만 원. 3주 전부터 눈여겨보던 물건이었습니다. 누나, 뭐야? 동생도 일어났어요. 입찰 공고 떴어. 그 서둔동 땅. 진짜? 저희는 침대에 앉아 등기부등본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이 땅은 겉보기엔 정말 복잡했어요. 근저당 3건, 가압류 2건, 유치권 주장 1건, 지상권 설정까지. 일반인이 보면 절대 손 떼면 안 될 땅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알았어요. 등기 순위를 보면. 동생이 계산했습니다. 첫 번째 근저당이 8천만 원, 두 번째 근저당이 5천만 원, 세 번째가 2천만 원, 그리고 감정가가 500만 원. 결국 배당받을 채권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네. 맞아. 전부 소멸돼. 깨끗한 땅이 되는 거야. 이게 경매의 묘미였습니다. 선순위 채권이 너무 많아서 나중순위 채권자들은 돈을 한 푼도 못 받는 경우 그 권리들이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위치 봐. 전 지도를 확인했습니다. 바로 옆이 신축 아파트 단지 진입로 예정지야. 진입로? 응. 이 5평짜리 자투리 땅이 길목을 딱 막고 있어. 이 땅이 없으면 아파트 정문을 못 만들어. 건설사 입장에서는 500만 원이 아니라 5억을 줘서라도 사야 하는 땅이야. 그런데 권리관계가 복잡해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 거지. 동생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최소 10배는 받을 수 있겠네? 문제는 전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한테 500만 원이 없다는 거야. 남은 돈은 13,000원. 아무리 좋은 물건을 찾아도 입찰할 돈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말씀드릴까? 아니, 최 전무가 가만히 있을까? 또 막을 거야.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잠깐 내가 일하는 곳 법무법인 정도. 거기서 부동산 팀이 경매 물건 많이 다루거든. 그래서 이 정보를 팔아보자. 우리가 직접 입찰은 못해도 권리 분석 결과를 팔면. 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대가로 나중에 수익을 나눠받는 거네. 정확해. 다음 날 아침 전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퇴사는 하지 않았어요. 최 전무가 저희한테 경제적으로 완전히 의존하게 만들려고 했으니까 제 수입은 유지해야 했습니다. 부동산팀 박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변호사님, 잠깐 시간 있으세요? 진아 씨? 무슨 일이에요? 좋은 경매 물건 정보가 있는데
관심 있으실까요? 박 변호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매요? 진아 씨가 경매를? 네. 제 아버지가 생전에 경매로 투자하셨거든요. 그 방법을 배웠습니다. 전 준비한 서류를 내밀었어요. 수원 서둔동 땅 정보, 등기부등본 분석, 권리관계 정리, 예상 낙찰가와 수익률 계산까지. 박 변호사가 서류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정말 잘 분석했네요. 이 땅은 주변 개발 사업 때문에 가치가 오를 겁니다. 최소 10배는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안이 있습니다. 로펌에서 입찰하시고 수익의 30%를 저희한테 주시면 어떨까요? 박 변호사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쁘지 않은데요. 그런데 진아 씨 왜 직접 안 하세요? 지금은 자금이 없어서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팀장님께 보고하고 결정하죠. 이틀 후 연락이 왔습니다. 진아 씨 승인됐어요. 로펌 명의로 입찰하겠습니다. 수익의 30% 드리는 걸로요. 감사합니다. 2월 7일 입찰일이었습니다. 저희는 법원 경매 현장에 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3층 경매법정. 생각보다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복잡한 권리관계 때문에 다들 기피하는 물건이었던 거죠. 입찰자는 딱 3팀. 로펌 박 변호사, 부동산 중개업자 1명, 그리고 정체불명의 남자. 입찰 시작.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37-5번지, 감정가 500만 원. 입찰하시는 분은 봉투를 제출해 주세요. 3개의 봉투가 나왔습니다. 개봉했습니다. 박현수 씨 520만 원, 김태준 씨 505만 원, 최정한 씨 510만 원. 판사가 망치를 들었어요. 최고 입찰가 520만 원. 낙찰자는 박현수 씨입니다. 성공이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웃으며 저희를 봤어요. 진아 씨 덕분이에요. 이거 정말 알짜네요. 바로 다음 주부터 일이 진행됐습니다. 예상대로 옆 건설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땅 매입하고 싶습니다. 얼마면 파실 건가요? 박 변호사가 협상했습니다. 5천만 원입니다. 너무 비싸네요. 3천만 원 어떠세요? 안 됩니다. 이 땅 없으면 개발 못 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결국 4,500만 원에 합의했습니다. 520만 원에 샀는데 2달 만에 4,500만 원. 순수익이 거의 4천만 원이었어요. 그중 30%가 저희 목. 1,200만 원. 2월 28일 박 변호사가 수표를 건넸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진아 씨. 다음에도 좋은 물건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생이 수표를 보며 울었어요. 누나, 우리가 해냈어. 응, 우리가 해냈어. 1,200만 원.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저희한텐 엄청난 거였어요. 처음으로 우리 힘으로 번 목돈이었으니까. 아버지가 이 방법으로 우리 키우셨구나. 전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알겠어. 아버지가 왜 이 메모를 남기셨는지. 그날 밤 태산가 저택 서재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최 전무가 들어왔습니다. 뭐 하고 있냐?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 변호사도 아닌 게 무슨 공부를 해? 아버지가 남기신 법전을 읽고 있어요. 최 전무가 책상 위 서류를 힐끗 봤습니다. 등기부등본, 경매 자료들.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희 뭔가 숨기는 거 있냐? 무슨 말씀이신지. 좋아. 계속 지켜보마. 너희가 뭘 하든 이 집에서 허튼 짓 하면 바로 내쫓을 거야. 최 전무가 나갔습니다. 동생이 불안해했어요. 누나, 들킨 거 아냐? 아직은 괜찮아. 증거가 없으니까. 하지만 전 알았어요.
최 전무가 저희를 주시하기 시작했다는 걸. 다음 날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 회사 상사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진아 씨, 태산그룹 최 전무라는 분이 전화하셨어요. 진아 씨가 회사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외부 활동은 없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최 전무가 저를 감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아니요, 괜찮아요.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왜 그런 전화를 하신 걸까요? 가족 일입니다.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 전 불안했습니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현관에 최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야, 이진아 아버지한테 들었어. 너희 뭔가 수상하다던데? 뭐가 수상한데? 경고하는데 우리 몰래 뭘 하려고 하지 마. 할아버지 재산은 결국 우리 거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돈 벌면 안 돼? 그래. 얼마나 벌었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 그까짓 거 가지고 뭘 하게? 내 용돈이 한 달에 5천만 원인데.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어깨를 부딪히고 지나갔어요. 방으로 돌아온 동생이 말했습니다. 누나, 저것들이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아. 알아.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 우리 경매는 계속할 거야?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이제 시작인걸. 창밖을 봤습니다. 1,200만 원. 최민준한테는 한 달 용돈도 안 되는 돈이지만 저희한테는 희망이었어요. 진우야, 우리 목표를 정하자. 무슨 목표? 1년 안에 1억 모으기. 1억? 응. 그 정도는 있어야 진짜 투자를 할 수 있어. 그리고 최 전무 일가한테 무시당하고 계속 살 순 없어.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아버지가 그러셨잖아. 법을 아는 자한테는 경매가 기회라고. 동생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좋아. 해보자. 그날 밤부터 저희는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구독션 앱으로 전국의 경매 물건을 분석하고 권리관계를 정리하고 수익률을 계산했어요. 밤 12시가 넘어서까지 계속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최 전무 부인이 저희 방 불빛을 봤어요. 저것들이 이 밤중에 뭘 하는 거야? 하지만 확인하러 오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이 황금 감옥에게 진짜 복수할 날을 위해서요. 그 후로도 몇 건의 낙찰이 더 이어졌고 3월 중순이 되었을 땐 모은 돈이 3,2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경매 물건을 발굴했고 로펌과 협업해서 꾸준히 수익을 냈어요. 2달 만에 모은 돈이 3,200만 원. 많지는 않았지만 저희한텐 엄청난 자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심했어요. 최 전무이가 눈에 띄면 안 됐으니까요. 통장도 따로 만들고 거래 내역도 철저히 숨겼습니다. 3월 15일 아침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회사에 출근했는데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진아 씨, 대표님이 찾으세요. 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대표실로 들어갔어요. 김 대표와 함께 낯선 남자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진아 씨. 무슨 일이신가요? 이분들은 태산그룹 감사팀에서 나오셨어요. 태산그룹.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희 로펌이 태산그룹의 자문사 중 하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기밀 문서가 유출됐다는 제보가 들어왔답니다. 그게 저랑 무슨... 감사팀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진아 씨, 오늘 오전 있었던 송도 신도시 랜드마크 건설 입찰 가격표를 열람하신 게 맞습니까? 네. 그건 업무상 열람했습니다. 당신이 그 가격 정보를 개인 이메일로 빼돌린 시각이 어제 새벽 3시더군요. 감사팀 직원이 서류를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경쟁사에 넘어갔습니다. 덕분에 오늘 아침 태산건설은 1조 원짜리 공사 수주에 실패했습니다. 당신 때문에요. 그럴 리가요. 증거가 있습니다. 당신 이메일 계정에서 경쟁사 직원한테 보낸 발송 기록이요. 전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어요. 누군가 제 계정을 사용한 거 아닐까요? 그걸 증명할 방법이 있어요? 김 대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진아 씨 조사가 끝날 때까지 무급 정직 처리하겠습니다. 대표님, 미안해요. 하지만 태산그룹이 우리 최대 고객사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짐을 싸서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이게 함정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최 전무가 저를 제거하려는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전화가 왔습니다. 동생이었어요. 누나,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뭐? 지금 병원이야. 빨리 와. 서울대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최 전무 일가가 모여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어떠세요? 최 전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심근경색이래.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요? 의사 말로는 최근에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대. 최 부인이 날카롭게 말했어요. 아버님이 오늘 아침에 이상한 제보를 받으셨어. 무슨 제보요? 네 동생이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제보. 뭐라고요? 최민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진우, 오늘 아침 누나가 입찰 정보 넘긴 직후에 경쟁사 관계사 계좌에서 당신 통장으로 3,200만 원이 입금됐더군. 동생이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건 착수금인가? 아니면 성공 보수? 최 전무가 비릿하게 웃으며 다그쳤습니다. 1조 원짜리 사업을 팔아먹고 고작 3,200만 원 챙긴 거냐? 할아버지가 이 사실을 보고받고 충격받아 쓰러지신 거야. 피를 나눈 손주들이 회사를 등쳐먹는 산업 스파이였다니 하시면서 아니에요. 저희가 번 돈이에요. 뭘로 벌었는데? 너희 같은 놈들이? 최 부인이 비웃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 얘기를 듣고 충격받아서 쓰러지신 거야. 60년 만에 찾은 손주들이 도둑질을 하다니. 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리는 도둑이 아니에요. 그럼 증명해봐. 그 돈이 깨끗한 돈이라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경매로 번 돈이지만 로펌과의 계약서나 증빙은 다 박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었고 지금 당장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최 전무가 선언했습니다. 일단 회장님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 너희는 이 집에서 나가라. 왜 저희가 나가요? 내가 대행이야. 회장님이 쓰러지신 이상 내가 이 집안 가장이란 말이야. 최민준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꼴 좋다. 재벌 흉내 내더니 결국엔 푼돈 3천만 원에 할아버지 회사를 팔아먹냐? 스파이 남매 감옥 갈 준비나 해라. 저희는 저택에서 쫓겨났습니다. 짐도 제대로 못 챙기고 나왔어요. 거리에 서서 동생과 저는 막막했습니다. 누나, 우리 어떡해? 일단 여기서 나가자. 근처 찜질방으로 갔습니다. 하룻밤 묵을 곳이 필요했거든요. 찜질방 휴게실에 앉아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회사에서 잘렸어. 기밀 유출 누명 썼거든. 그것도 함정이야, 누나? 맞아, 전부 다 계획된 거야. 동생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것들이 우리를 완전히 제거하려는 거야. 회사도, 집도, 할아버지도 전부 빼앗고. 그래서 전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우리한테는 이게 있어. 3,200만 원? 응. 아버지 비법 덕분에 모은 총알. 동생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걸로 뭘 하는데? 반격해야지. 어떻게? 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저것들이 우리한테 함정을 팠다는 증거를 찾는 거야. 어떻게? 전문가를 고용하는 거지. 전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사설 탐정. 화면에 여러 업체가 떴어요. 누나, 이런 거 엄청 비싸잖아. 알아. 하지만 우리한테 선택지가 없어. 제일 평이 좋은 곳을 골랐습니다. 정탐정사무소, 기업비리 전문.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의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떤 종류인가요? 기업 내부 조작 사건입니다. 저한테 누명을 씌운 증거를 찾고 싶어요. 그런 케이스는 최소 2천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괜찮습니다.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러시죠. 다음 날 강남의 한 사무실에서 정탐정을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에 선글라스 낀 남자였어요. 이진아 씨 맞으시죠? 네. 제 소개를 하자면 전직 검찰 수사관이었습니다. 주로 기업 비리 수사를 했고요. 전 준비한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게 제 이메일 계정 발송 기록입니다. 3월 12일 새벽 3시에 경쟁사 직원한테 문서를 보냈다고 되어 있어요. 전 그때 집에서 자고 있었어요. 정탐정이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IP 주소를 보니 태산그룹 본사에서 접속한 기록이 있네요. 네, 저는 회사 컴퓨터에서 로그인한 적이 없어요. 그럼 누군가 회사 내부에서 당신 계정으로 접속해서 보낸 거군요. 증명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접속 기록, 키보드 로그, CCTV 영상까지 다 추적 가능합니다. 비용은 얼마인가요? 총 2,500만 원입니다. 성금 50% 주시면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전 망설이지 않았어요. 하겠습니다. 계약금 1,25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남은 돈은 1,950만 원. 동생이 불안해했어요. 누나, 만약 실패하면 어떡해? 실패 안 해. 하지만 진우야. 전 동생 어깨를 잡았어요. 최 전무님은 착각하신 거야. 뭘? 우리한테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신 거지. 회장님 손자면 뭐해? 주머니엔 10원도 없는데 그렇게 무시하셨잖아. 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진 게 있지. 응. 아버지 비법 덕분에 모은 총알. 전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저것들은 몰라. 우리가 얼마나 준비했는지, 우리한테 얼마나 힘이 있는지. 일주일 후 정탐정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이진아 씨, 증거 확보했습니다. 정말이요? 3월 12일 새벽 3시 태산그룹 본사 20층에서 누군가 당신 계정으로 로그인했습니다. 누구죠? CCTV 영상 보내드릴게요. 휴대폰으로 영상이 왔습니다. 화면 속 인물은 최민준이었습니다. 새벽에 몰래 들어와서 제 이메일 계정으로 접속하고 기밀 문서를 경쟁사에 보내는 장면까지. 이 자식? 동생도 영상을 봤어요. 저 새끼가 직접 한 거야? 정탐정이 말했습니다. 키보드 로그 분석 결과 당신 평소 타이핑 패턴과 완전히 다릅니다.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와요. 이걸로 증명할 수 있나요? 충분합니다. 법정에 가도 이길 수 있어요. 전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탐정이 추가 서류를 꺼냈어요. 조사하다 보니 재미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뭔데요? 최 전무 일가가 지난 10년간 회사 돈을 빼돌린 증거들이에요. 진짜요? 차명 계좌, 페이퍼 컴퍼니, 비자금 조성까지. 규모가 상당합니다. 동생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거 완전 대박인데? 추가 조사 원하시면 500만 원 더 주시면 됩니다. 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할게요. 철저하게 파헤쳐 주세요. 그날 밤 찜질방 휴게실에서
동생과 마주 앉았습니다. 누나, 우리 이길 수 있겠지? 이길 수 있어. 아니, 이겨야 해. 창밖을 봤습니다. 저 멀리 태산그룹 본사 빌딩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것들은 착각했어. 뭘? 우리가 만만할 거라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그래서 쉽게 짓밟을 수 있을 거라고. 전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우리한테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법이라는 무기가 있어. 그리고 그걸로 반격할 기회를 찾는 거야. 동생도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뭐 할 거야? 주주총회. 주주총회. 다음 주가 태산그룹 정기 주주총회야. 그때 모든 걸 폭로하는 거야. 우린 주주도 아닌데 들어갈 수 있을까? 할아버지가 계시잖아. 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병원에 계신 할아버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할아버지, 저희 결백합니다. 증거가 있어요. 주주총회 때 보여드릴게요. 그때까지 저희를 믿어주세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이제 우리가 먼저 공격할 차례였으니까요. 저것들이 파놓은 함정에서 빠져나올 차례였으니까요. 최 전무님, 전 중얼거렸습니다. 각오하세요. 진짜 무서운 게 무엇인지 보여드릴게요. 3월 29일 태산그룹 정기 주주총회 날이었습니다. 오전 10시 본사 대강당. 수백 명의 주주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희는 방청석 맨 뒤에 앉았습니다. 최 전무가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무이사 최정훈입니다. 박태산 회장님께서 건강상 이유로 오늘 불참하셔서 제가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박수 소리. 하지만 그때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박 회장이 들어오셨어요. 회장님,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최 전무의 얼굴이 굳었어요. 아버님, 왜 나오셨습니까? 병원에 계셔야죠. 내가 내 회사 주총에 참석하는데 이유가 필요한가? 박 회장이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다. 회장님이 저희를 봤어요. 진아, 진우, 이리 나오너라. 저희는 떨리는 걸음으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최 전무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들은 회사 기밀을 유출하고 횡령까지 한 자들입니다.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조용히 해. 박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오늘 진실이 밝혀질 게야. 누가 진짜 도둑인지. 박 회장이 저를 봤어요. 진아, 준비한 거 보여다오. 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떴어요. 3월 12일 새벽 3시 태산그룹 본사 20층. 최민준이 몰래 들어와서 제 컴퓨터로 접속하는 장면. 저게 뭐야? 주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3월 12일 새벽 최민준 씨가 제 이메일 계정으로 불법 접속했습니다. 영상이 계속 재생됐어요. 민준이 기밀 문서를 열고 경쟁사 이메일로 전송하는 장면. 그리고 그 범죄를 제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회장실이 술렁였습니다. 최민준이 벌떡 일어났어요. 거짓말이야. 저건 조작된 영상이야. 조작이 아닙니다. 전 다음 자료를 띄웠어요. 이건 3월 12일 새벽 3시 본사 20층 복도 CCTV입니다. 영상 속에서 후드티를 입은 남자가 제 자리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마스크를 내리고 땀을 닦는 순간 화면이 멈췄습니다. 최민준 씨, 본인 맞죠? 회장실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있습니다. 기밀 메일이 발송된 그 시각, 최민준 씨의 스마트폰 위치 정보가 정확히 제 책상 앞을 가리키고 있더군요. 이것도 조작이라고 하시겠습니까? 민준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최 전무가 소리쳤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 내 아들을 모함하는 거냐? 모함이 아닙니다. 동생이 나섰습니다.
저희가 횡령했다는 증거는 어디 있죠? 내 통장에 3,200만 원이 들어왔잖아.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동생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저희는 지난 2달간 부동산 경매로 수익을 냈습니다. 법무법인 정도와 계약해서 권리 분석 컨설팅을 제공했고요. 스크린에 계약서가 떴습니다. 수익의 30%를 받기로 하고 총 3,2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여기 계약서, 거래 내역, 세금 납부 증명까지 전부 있습니다. 주주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깨끗한 돈입니다. 저희 힘으로 번 거예요. 최 부인이 비웃었습니다. 고작 3천만 원 가지고 무슨 대단한 척이야? 전 그녀를 똑바로 봤어요. 맞습니다. 많지 않은 돈이죠. 하지만 이 돈 덕분에 진실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희는 이 돈으로 사설 탐정과 포렌식 전문가를 고용했습니다. 전 다음 화면을 넘겼어요. 그리고 흥미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화면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가득 떴습니다. 최 전무님 명의로 된 부동산이 12건, 부인 명의 8건, 아들 명의 5건. 그게 뭐가 문제야? 내 돈으로 산 건데. 문제는 차명 부동산입니다. 전 다음 자료를 보여줬어요. 최 전무님 전처 명의로 된 건물 3채, 천안명의 상가 2채, 대학 동창명의 땅 4필지. 전부 회사 비자금으로 매입한 것들이죠? 최 전무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 경매 앱입니다. 전 휴대폰을 들어 보였어요. 저희가 고용한 탐정이 찾아낸 차명 부동산 리스트, 이 앱으로 다시 조회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기가 막힌 패턴이 나오더군요. 동생이 말을 이었습니다. 앱에 기록된 매각 기일과 낙찰가를 보세요. 전무님이 차명으로 땅을 산 날짜가 항상 회사 개발 발표 한 달 전입니다. 이 앱의 데이터가 전무님의 내부 정보 이용을 증명하는 빼박 증거가 된 거죠. 동생이 말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거짓말을 안 하죠. 매입 시기, 자금 출처, 전부 추적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 전 냉정하게 말했어요. 이 부동산들이 매입된 시기가 전부 회사 공사 입찰 직후라는 거예요. 스크린에 비교 자료가 떴습니다. 2020년 3월 부산 해운대 재개발 낙찰. 같은 달 전처 명의로 인근 땅 매입. 2021년 7월 인천 송도 상가 낙찰. 같은 달 천안 명의로 인근 빌딩 매입. 입찰 정보를 미리 알고 차명으로 사서 시세 차익을 챙긴 거죠? 회장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건 명백한 배임입니다. 회사 기밀을 이용한 사익 편취. 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 전무, 이게 사실이냐? 최 전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총 금액을 계산해 봤습니다. 동생이 마지막 자료를 보여줬어요. 지난 10년간 빼돌린 금액이 약 150억 원 정도 됩니다. 주주들이 경악했습니다. 150억? 회사 돈을 150억이나? 최 부인이 소리쳤어요. 증거가 어딨어? 그냥 추측 아니야? 증거 있습니다. 전 USB를 들어 보였어요. 차명 계좌 거래 내역, 페이퍼 컴퍼니 서류, 뒷돈 받은 증인 진술까지 전부 여기 있습니다. 검찰에 넘기면 바로 횡령죄로 기소 가능한 수준입니다. 박 회장이 최 전무를 봤어요. 정훈아, 아버님 저는 30년이야.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딸과 결혼시켜서 30년간 믿고 맡겼는데 아버님 오해입니다. 오해? 박 회장이 차갑게 웃었어요. 등기부등본이 오해고 거래 내역이 오해란 말이냐? 회장님이 일어섰습니다. 휠체어에서 일어나 최 전무 앞으로 걸어갔어요. 당장 나가. 아버님, 이 회사에서
이 가문에서 당장 나가란 말이다. 최 전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박 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내 손주들한테 누명 씌우고 회사 돈을 150억이나 빼돌리고 그러고도 용서를 바라나? 회장님이 경비를 불렀습니다. 저 일가를 내보내라. 다시는 이 건물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해. 경비들이 최 전무 일가를 끌고 나갔어요. 최민준이 저희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이진아, 이진우, 너희 때문에 너희 내가 가만 안 둬. 아니죠. 전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들 때문이죠. 당신들이 스스로 무덤을 판 거예요. 문이 닫혔습니다. 회장실이 조용해졌어요. 박 회장이 저희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진아, 진우, 내 할아버지,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너희를 제대로 못 지켜줘서. 아니에요, 할아버지. 전 할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스스로 증명하고 싶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아버지가 물려주신 게 얼마나 소중한지. 박 회장이 울었습니다. 성훈이가 훌륭하게 너희를 키웠구나. 내 아버지는 저희에게 아주 귀한 걸 주셨어요. 뭐냐? 법을 아는 힘, 그리고 정의를 지키는 용기. 동생도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경매 방법을 우리한테 남겨주신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세상은 불공평하지만 법을 제대로 알면 약자도 싸울 수 있다는 거요. 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다. 내 손주답다. 회장님이 주주들을 봤어요. 여러분, 오늘부로 이진아와 이진우를 태상그룹 가족으로 임명한다.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박 회장이 저희를 봤어요. 너희가 일러준 그 팻말이다. 네, 나도 좀 가르쳐다오. 구독션이라고 했지? 할아버지께서 왜? 심심해서 그래. 너희 아버지가 이걸로 공부하며 살았다니 나도 해보고 싶구나. 전 웃으며 대답했어요. 알려드릴게요, 할아버지. 주주총회가 끝나고 저희는 할아버지 회장실로 갔습니다. 너희 어디서 지내고 있니? 찜질방에서 지냈어요. 뭐? 할아버지가 놀랐어요. 당장 집으로 돌아오너라. 아니, 이참에 새로 구하자. 너희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할아버지, 그리고 이거. 할아버지가 수표를 꺼냈어요. 할애비가 기특해서 주는 용돈이다. 할아버지, 저희는. 받아라. 할아버지가 웃으셨어요. 너희는 이미 증명했다. 돈을 제대로 쓸 줄 안다는 걸. 3천만 원으로 150억 비리를 잡았으니 저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그날 저녁 저희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었어요. 더 이상 황금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희도 당당한 태상가의 일원이었으니까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봤죠? 아버지가 남겨주신 것들로 저희가 이겼어요. 법이라는 무기, 경매라는 기회, 정의라는 용기.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가 왜 평생 가난하게 사시면서도 법을 공부하셨는지. 동생이 옆에서 말했어요. 누나, 우리 이제 어떻게? 뭐가? 일원이라며 회사 일도 해야 하고. 전 웃었습니다. 당연히 해야지. 제대로 배워서 할아버지 회사 잘 지켜야지. 그리고 계속할 거야. 뭘? 경매 공부. 아버지 방식대로. 창밖에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어요. 최 전무 일가는 무너졌지만 저희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주주총회 다음 날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최 전무 일가는 횡령과 배임 혐의로 전원 구속됐어요. 최정훈, 최미란, 최민준.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법정에서 최 전무가 저희를 봤습니다.
눈빛에 원망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전 담담했습니다. 전무님, 원망하지 마세요. 뭐, 당신들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저희는 그냥 방어했을 뿐이고요. 최 전무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3개월 후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7년. 법정을 나오는데 최민준이 호송차에서 소리쳤어요. 이진아, 너 내가 나오면 두고 봐. 동생이 중얼거렸습니다. 7년 뒤면 우린 뭐 가만히 있나? 전 웃었어요. 태상가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곳은 정말 우리 집이 됐어요. 하인들의 태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련님, 아가씨, 식사 준비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식탁에 앉으니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많이 피곤하지? 괜찮습니다. 고생했다. 너희 덕분에 회사가 깨끗해졌어. 식사를 하는데 할아버지가 물으셨어요. 그런데 진아야, 너희 앞으로 뭐 하고 싶으냐? 전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어떻게? 돈 없는 사람들을 법으로 도와주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눈을 반짝이셨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나. 무료 법률 상담소를 만들면 어떨까요? 아버지 이름으로요. 동생도 거들었어요. 저도 이제 사법시험 합격했으니까 같이 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하자. 할아버지가 지원하마. 한 달 후 수원시 팔달구의 이성훈 법률상담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일하시던 바로 그 동네였어요. 개소식 날 동네 어르신들이 오셨어요. 진아, 진우 맞지? 네, 기억하세요? 그럼 성훈이 변호사 자식들이잖아.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네, 아버지, 정말 좋은 분이었어. 우리 아들 억울한 일 있을 때 공짜로 도와주셨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닮아서 너희도 착하구나. 상담소는 바빴습니다. 임금 체불 문제, 부당해고, 전세 사기, 온갖 억울한 일들이 찾아왔어요. 저희는 하나하나 정성껏 상담했습니다. 이 계약서 보면 명백한 불공정 약관이에요. 소비자보호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분석 결과 이 집은 경매 넘어갈 거예요. 임차인 보증금을 먼저 확보하셔야 합니다. 어떤 날은 할아버지도 오셨어요. 진아야, 나도 좀 가르쳐다오. 뭐료, 할아버지? 그 경매 앱 말이야, 내 아들이 쓰던 거. 할아버지는 진짜로 구독션 앱을 다운받으셨어요. 이게 그거구나. 생각보다 어렵네. 네, 하지만 하다 보면 금방 하실 거예요. 할아버지는 매일 앱으로 공부하셨습니다. 이 땅은 권리관계가 복잡하네. 맞아요, 할아버지. 근데 배당표 보시면, 아, 그렇구나. 선순위 채권이 없으니 깨끗해지는 거지. 정확하세요. 동생이 신기해했어요. 할아버지, 빨리 배우시네요. 허허, 이거 하니까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아. 치매 예방도 되고 재밌구나. 할아버지는 정말로 작은 물건들을 입찰하기 시작하셨어요. 300만 원짜리 땅, 500만 원짜리 상가. 할아버지, 왜 이런 거 하세요? 재미있잖아. 그리고 너희 아버지 마음을 알고 싶어서. 아버지 마음이요? 그래. 할아버지가 앱 화면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성훈이가 이렇게 한 푼 한 푼 모아서 너희를 키웠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할아버지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내가 아들을 60년간 못 찾아서 그 아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할아버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전 할아버지를 안았어요. 아니에요. 아버지는 행복하셨어요. 가난했지만 자랑스러운 변호사셨고 저희한테는 최고의 아버지셨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상담소는 소문이 나서
하루 평균 30명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한 청년이 왔습니다. 저 전세 사기 당했어요. 3억이나 날렸는데 어떡하죠?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습니다. 이 집 다음 달에 경매 나와요. 그럼 제 돈은? 임차권 등기하셨어요? 그게 뭔가요? 임차권 등기를 하셔야 배당받을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청년이 울먹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아니었으면 정말 몰랐을 거예요. 이런 일이 매일 있었습니다. 억울한 사람들, 법을 몰라서 당하는 사람들. 저희는 하나하나 도와드렸어요. 법을 아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달라 보인다.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이제 이해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상담소 문을 닫는데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할아버지, 어쩐 일이세요? 너희 보고 싶어서. 할아버지가 주위를 둘러보셨습니다. 아버지 사진이 걸린 벽, 이성훈 변호사를 기리며라는 액자, 상담받은 분들이 써주신 감사 편지들. 성훈이가 보면 좋아했을 것 같구나. 그렇죠? 너희가 아버지 뜻을 이어주고 있으니. 할아버지가 창밖을 보셨어요. 있잖아. 네. 할아버지가 평생 재벌 회장으로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게 뭔지 아냐? 뭔데요? 약자를 돕지 못한 거야.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사업하느라, 돈 버느라 다른 생각을 못했지. 할아버지가 저희를 보셨어요. 그런데 너희가 나보다 어른처럼 보이는구나. 전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일들이 다 치유되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고맙다. 내 손주들이 돼줘서. 그날 밤 저희는 할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산소에 갔습니다. 성훈아, 할아버지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아버지가 늦었다. 60년이나 늦었어. 하지만 내 아이들을 만났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더구나. 내가 가난하게 살면서도 법을 공부하고 아이들한테 정의를 가르친 그 마음 잘 키워줬더구나. 할아버지가 울었습니다. 돈보다 귀한 게 있다는 걸 너는 알고 있었구나. 미안하다, 성훈아. 아버지가 너를 못 찾아서. 동생과 저도 함께 울었어요. 할아버지가 일어나 저희를 안아주셨습니다. 이제는 계속 붙어 있자꾸나. 1년 후 상담소는 5개 지점으로 늘어났습니다. 수원,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모두 아버지 이름으로 운영됐어요. 그리고 저희는 법률 교육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경매 기초반, 권리 분석반, 실전 투자반까지. 할아버지가 첫 강의에 오셨어요. 여러분, 저는 80세에 경매를 시작했습니다. 수강생들이 놀랐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 2막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쓰는 구독션이라는 앱 정말 쉽더라고요. 저 같은 늙은이도 금방 배웠으니까요. 할아버지가 웃으셨어요. 아는 만큼 보입니다. 법을 배우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강의가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오셨어요. 회장님, 저도 할 수 있을까요? 70인데. 당연하죠. 저도 80인데 하고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앱 사용법을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검색하고 여기 눌러서 등기부등본 보고.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 모습을 보며 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게 단순히 경매 방법이 아니라는 걸. 약자도 배우면 강해질 수 있다는 희망이었다는 걸.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동생, 그리고 상담소에서 일하는 변호사들과 직원들까지 다 합쳐서 20명. 오늘은 이성훈 법률상담소 1주년이자 우리 가족이 함께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성훈이 사진 앞에서 약속합시다. 앞으로도 계속 약자를 도울 것을.
법이 힘없는 사람들의 무기가 되도록 할 것을. 그리고 할아버지가 저희를 보셨어요. 사랑하는 내 손주들, 정말 자랑스럽다. 전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도 사랑해요. 그리고 아버지 사진을 봤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소중한 선물, 잘 간직하고 있어요. 법이라는 무기, 경매라는 기회, 정의라는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전 눈물을 닦았습니다. 가족은 소중하다는 것을요. 동생도 일어났어요. 아버지, 우리 배운 대로 살고 있어요. 돈보다 사람이 귀한 걸 알고 살아요. 다들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작년 이맘때 저희는 빚쟁이한테 쫓기던 가난한 남매였어요. 고물상 만년필 하나로 할아버지를 만났고 황금 감옥에 갇혔고 무시와 모욕을 받았죠. 하지만 이제는 당당한 태상가의 일원이고 수백 명을 돕는 변호사들이고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누나, 동생이 옆에 왔어요. 사는 거 행복해? 응. 너는? 나도 행복해. 동생이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있을까? 당연하지. 전 하늘을 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봤죠? 우리 잘하고 있죠?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가 왜 평생 가난하게 사셨는지, 돈보다 귀한 게 있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법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잘했다, 진아야. 잘했어, 진우야. 저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은 이막이 있습니다. 가난해도 늦어도 약해도 아는 만큼 보이고 배운 만큼 강해지고 사랑한 만큼 행복해집니다. 저희가 그 증거였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증명할 겁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그 소중한 유산으로요.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딛고 진정한 행복을 찾은 그들의 여정이 여러분께도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늘 행복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